예, 안녕하십니까 한런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블럭미디어의 최창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잠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를 2018년 1월 1일 날 만들어서 그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글을 쓰는 선임 기자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트코인을 접한 뒤부터 비트코인을 어떤 국민 개인들이나 어떤 기관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는 걸 제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2017년에 비트코인을 접하시고 빠지게 되셨나요? 그 한 5, 6개월경에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는데요. 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그 비트코인이 그 발행량이 한정된 통화로서 그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 경제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전에 그 당시에 그 미국 달러 체제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항상 금리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그 미국 달러가 금리를 올리는 때 다른 나라들이 위기를 겪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도 IMF도 겪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우리만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2008년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이 잘못해가지고 그 금융위기를 갖다 겪은 건데, 그때도 달러를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환수하는 과정에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의구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중국이나 EU가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화폐 정책을 쓰고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거기에 대한 답 같은 걸 구하고 있지 못했는데, 2017년에 그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 그 가격이 상승해서 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어떤 이런 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화폐의 등장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매일같이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다녔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식사를 갖다가 점심 약속이 있는데, 그 좀 늦게 온 후배 하나가 네. 저보고 여기 약간 비꼬듯이 기승전 비트코인하고 들어온 거예요. 네. 2017년 여름 무렵에. 그때부터 그 좋은 소리다 해가지고 뭐 글도 기승전 비트코인으로 쓰고 그런 활동을 좀 했습니다. 예. 그 사실 그 2017년 여름이면은 당시 비트코인이 그 10,000불 이하였을 거라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그 예. 후에도 한 10배 올랐네요. 네. 예. 그리고 뭐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1980년대에도 그때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확 올리니까 그렇죠. 개도국들이 다 망한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런 게 예. 여러 차례 있었죠. 예. 그러면은 과거에서 다시 이제 현재로 이제 돌아와 보면은 3월 중순에 비트코인이 지금 73,700불까지 올라가가지고 예. 최고점을 찍고 그 후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예, 석 달 예, 정도요. 그렇죠. 예, 예. 뭐 다시 언제부터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전의 경험을 갖다가 보면은 그 반감기가 지난 뒤에 한 6개월 뒤에는 그 지난번 2016년하고 2020년 방반기 때 그 각각 70%하고 7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6개월 반감기 뒤에. 후에 6개월 뒤에. 예, 예. 까지요. 네. 예, 그러면 지금이 4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예. 이제 10월 달까지 뭐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시간이 아직 얼마 남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네. 4개월 남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네. 그리고 2016년하고 20년 반감기 이후에 그 1년 뒤에는 그 각각 4배와 7배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도 살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이라는 게 기존에는 그렇게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요 무렵에 큰 폭의 상승을 갖다 항상 기록해 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감기 직후에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 떨어지는 경향이 왜 그러냐면은 그 반감기를 지나다 보니까 나오는 양이 좀 줄게 돼, 반으로 줄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격이 2배로 올라주지 않으면은 그 채굴업자들은 채산성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네. 이 생산성이 떨어진 채굴업자들 입장에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에 모아놨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다시 오를 때까지 버텨야 되는 버텨야 건데 되니까, 그걸 예. 위해서 일단 매도를 막 하는 거죠. 예, 그 매도를 갖다 많이 하는, 그래서 어떤 그 채굴업자들의 캐피출레이션 이것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그 반감기 전에 ETF에 대한 기대로 조금 상승을 했다 떨어졌다 다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ETF로의 자금이 그 좀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 자금 초기에 들어든 게 멈춰 있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그 투자 자문가들, 그리고 어떤 커다란 웨어하우스들이, 그 증권회사들이 이걸 갖다 자기 고객들한테 뭐 브로커나 아니면 장기 투자 목적으로 권유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했던 수요가 좀 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젠가에 분석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이제 3, 4분기부터는 그런 대형 증권사들이나 그런 투자 전문가들이 이제 이걸 채택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저는 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지지부진할 때가 비트코인을 사기에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 4분기부터 이제 슬슬 희망을 이제 보이시는 거고, 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 전망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3분기부터, 그러니까 4분기가 되기 전부터 저는 오를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제 변수라는 게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나 이게 그 ETF가 되고 덩치가 크다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기존의 금융 자산과 이렇게 섞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의 것만은 이렇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그 금리 정책 같은 경우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갖다 낮추려는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이고는 있기 때문에 재선돼야 되니까요. 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3분기부터는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3조 달러고 예. 금이 16인가 17조 달러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기를 대충 언제로 보십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해서 네. 이제 금과 비교를 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금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치 저장 수단이란으로 돈이 작용을 하는 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네. 가격이 오르더라도 추가적인 신규 공급이 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가능한 게 딱 그 두 개 자산밖에 없잖아요. 금과 그렇죠. 비트코인. 지금 네.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금하고 비트코인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금은 이 1년에 기존의 총 공급량 등이 신규 공급량이 새로 는 게 2%를 넘은 적이 없고. 그렇죠. 다 뭐 1.4%, 1.5%그 예, 정도라고요? 아무리 네. 노력을 하더라도 작년에도 한 1%, 그 값이 많이 올라도 그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 금채굴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금채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 비트코인은 아예 딱 정해져 있는데 이번 반감기에서는 이제 1% 밑으로 네, 0.85% 정도 되는 것 0.8, 예, 같더라고요. 4년 평균이 0.8 정도 됩니다. 네. 0.8 정도 되니까 이제 금 이상의 희소성을 가진 최초의 어떤 그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을 비트코인이 따라잡는다고 하면 그냥 그 자체의 그 능력이나 그 성질로 봐서는 이미 따라잡았어야 되는데, 네. 금은 5,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거의 뭐 집단 예. 무의식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리고 네. 이 비트코인은 이제 나온 지가 이제 15년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퍼지는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 금만큼 안 올라갔던 거는 비트코인을 일찍 이해해서 여기에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일찍 이득을 보게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더 좋은 겁니다. 늦게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게. 네. 근데 지금 뭐 시기를 어디로 딱 이렇게 특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한 2030년 전까지는 그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5, 6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5, 6년 동안에 금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가정하면은 비트코인이 최소한 10배는 이제 올라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12배 정도 오르는 거니까 거의 100만 달러 수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 거거든요. 기대됩니다. 왜냐면 사실 그 금 같은 경우도 요즘 그 달러 쪽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별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향후 5, 6년 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비트코인에도. 네. 금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게 그 차트를 갖다 보면 한 3차례 정도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언제냐면은 그 1971년에 닉슨이 금태환을 그 중단한 이후에 그렇죠. 네. 그 이후에 급등을 한번 했고요. 20몇 배 올랐죠. 네. 그리고 또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면 2004년에 금 ETF가 도입되고 아, 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요 기간 그러니까 2004년부터 그 금융위기 기간을 갖다 껴갖고 이때 폭등을 했고, 네. 그러니까 금 차트를 보면은 그때 올라가고 지지부진하다가 오르고 지지부진하다가 그렇죠. 네. 최근에 또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한 작년부터 사실 좀 많이 오르기 예, 시작했죠. 이게 네. 올해 2월인가? 언제 네. 이 기간이 다 언제냐면은 그 미국 달러 시스템의 위기 그렇죠. 돈을 많이 다, 뿌릴 때. 예, 다 겹쳐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헬리콥터처럼 돈을 막 뿌리고 네. 그 70년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미리 뿌린 건 아니고 전쟁이나 뭐 전쟁하러, 이런 네. 걸 위해서 돈을 뿌린 거고, 그래서 달러를 많이 뿌렸을 때 금이 폭등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반복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 긴축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뿌려놨다가 조금 긴축을 갖다 하려고 하다가 거의 경제가 발작 증세를 일으키니까. 네. 그리고 단순히 경제가 이제 그 보면은 경제가 좋다고 하지만 곳곳에 이상한 균열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 더해 갖고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될 그 국채 이자가 네. 그 드디어 그 국방비를 넘어섰어요. 예. 국방비를 예, 예, 예. 갖다가. 아하,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할 때 그 국방비를 1,000조 원 이상 쓴다고 해서 천조국인데 아, 그런가? 네, 그런가? 예, 이자 지불 규모가 이제 1조 달러가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요. 예. 미국 정부로서는 그 엄청난 부채와 그 부채 이자를 갖다가 정부가 감당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놓은 단계에서 그 추가적인 긴축을 갖다 못하고 다시 돈을 푸는 국면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금값 상승과 비트코인 상승은 뭐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뭐 그 역사상 그 부채가 너무 과다해지면은 사실 뭐 정부들은 그걸 갚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부채 통해서, 파일을 예. 이제 줄여드리는 것이 늘 정석이었죠. 이번에도 왠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금과 비트코인이 비슷해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최근에 그 사이피딘 아모스랑 그 대담을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오히려 좀 더 나아가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 그 현금 시장을 보면은 그 현금이 100조 달러가 있고 그 예금이 100조 달러가 있고 국채가 100조 달러가 있다. 그게 300조 달러다.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은 결국은 달러나 이런 법정화폐가 쓰레기 화폐라는 걸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훨씬 더 좋은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건데 그래서 사이피딘 아모스는 금을 넘어서는 게 시간 문제가 아니라 그 300조 달러를 다 먹는 것이 시간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 네, 예.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제 그거는 기존에 있는 그 화폐를 비트코인이 완전히 대체했을 때 그런 거거든요. 거의 다 흡수해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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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를 대체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보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돈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우리가 유럽에서 보면 왕권에서 시민권으로 넘어올 때 혁명이 오는 게 단일한 경로가 아니거든요. 네. 예컨대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무혈혁명을 해가지고 왕권을 보호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화정이 되면서 왕을 완전히 쫓아냈고. 네, 죽여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이 기존 돈에 대해 혁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 돈을 완전히 쫓아낼지 아니면 기존 돈이 타협할지 네. 이거는 몰라요 아직. 네. 근데 저는 보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가 예, 예. 트럼프가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갖다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의회 같은 경우도 그 공화당은 완전히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서 그 CBDC는 하지 말라고 하고, 네.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거기 이렇게 합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영국의 권리장정 같은, 네.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 시스템과 비트코인이 파열음을 내서 충돌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서 네.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화폐성, 네. 현금 300조 달러를 비트코인이 다 흡수한다.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 부의 저장 수단, 네. 그 부분이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많이 흡수될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요거는 다른 사람이 만든 표인데 예. 자주 이게 마이클 세일러가 이 표를 인용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지금 전 세계의 그 네, 가치 예. 저장 수단이 900조 달러다. 900조 달러. 예, 네. 그 중에 이제 그 부동산이 한 3분의 1이네요. 예, 3분의 1 정도 되고 네. 채권이 300억 달러로 또 네. 3분의 1도 되고 예. 그리고 현금이 여기선 이제 120조 달러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주식시장이 큰 줄 알았는데 주식시장도 겨우 저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115조 달러 정도? 주식시장이 그렇고 아트 시장이 얼마고 예. 그리고 거기에 뭐 차, 뭐 수집품 그리고 그렇죠. 네. 골드가 이제 16조 달러. 야, 그 하나는 퀄리티 수가 6조나 되네. 그렇네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조 달러로 쳤을 때 예. 이제 0.1%가 조금 넘는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한참 더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논리가 좋네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할피니가 맨 처음에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할피니가 얼마로 예측을 했냐면 당시에 그 전 세계의 부가 한 300조 달러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그 당시 300조. 예, 예. 지금 900조가 됐네요. 900조가 예. 된 거죠. 인플레이션도 예. 좀 있고 예, 이제 경제사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부들이 다 비트코인으로 표시되면 네. 한 200조 달러 되니까 아하, 네. 한 1000만 달러 네. 간다라는 게 그 할피니가 그 사토시로부터 첫 트랜스퍼를 받은 날. 예. 그러니까 10비트코인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걸 갖다 받은 날 그걸 자기가 받아가지고 러닝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그 트윗 한 줄을 해요. 예. 그리고 이메일에 이제 자기들 아는 사람들한테 그 이걸 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얼마 갈 거 같냐고 물어보니까 비트코인은 제로로 가거나 네. 이 세상의 부를 다 흡수하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000만 달러가 간다.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뭐 극히 작은 일이라도 조금만 사도 봐. 넌 그럼 큰 돈을 벌 수 있잖아. 그렇죠. 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예 가격이 형성이 안 됐을 때죠. 그렇죠. 그때는 뭐 네. 1센트도 아니었으니까 사실. 1센트도 그렇죠. 아닐 때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돈으로 당장 가는 게 아니라 그 세계 각국 정부나 그 지금 기업들이나 금융기관이 받아들이듯이 네. 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그 일정 부분을 갖다가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구매하면서 비트코인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자기의 부를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부동산은 구입할 필요가 있지만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부동산보다 비트코인이 더 좋네 하고 올 수가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주식은 진짜 성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네만 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 인플레이션을 했지 않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좋겠네 하면 이거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비트코인으로 많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저 표를 보면은 저기 지금 900조 달러인데 예. 물론 뭐 비트코인이 아무리 나중에 잘 나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을 버리고 비트코인을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저 900조 시장에 뭐 이러면 10%나 20% 정도만 먹어도 사실 지금보다 가격이 100배 이상 오를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 대충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10배, 100배까지 올라갈 수가 10%가 되면 지금보다 100배 가까이. 그렇죠. 가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100조니까 그렇죠. 지금 거의 100배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죽인다. 예. 한 20년 후에 이제 그 시장이 그 시대가 왔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세상이 그 처음에 이제 근본이제를 하다가 특히 예. 이제 사이프딘 아머스는 그 근본이제의 신봉자잖아요. 19세기 그때 정말 좋았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 후에 대충 한 1918년부터 근본이제가 와해되기 시작되고 1971년에 완전 깨지고 그다음에 지금 달러 본위 제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저희가 예, 사실 예. 달러가 기초통화 비슷한 걸로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사실 근데 달러도 지금 신뢰를 점점 지금 까먹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체제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게 다시 근본이제나 아니면 비트코인 제로 갈 생각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근본이제에서는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죠. 네. 왜냐하면 금을 옮기기도 불편하고, 그렇죠. 결제하기도 불편하고, 위조할 수도 있고. 예, 그 최근에는 그 인도가
그 런던에 맡겨놨던 금을 갖다가 자기네로 가져갔거든요. 예. 금을 사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데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데 비트코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금은 어떠한 금본위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금은 이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제 활동을 수용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비트코인이 똑같잖아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은 돼 있지만 1억 네. 개로 쪼개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1억 개로 쪼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물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총 발행량에 있는 그 비트코인과 사토시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이걸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1사토시가 1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계의 경제가 더 성장해서 훨씬 더 커진다고 하면 그때는 51%가 합의를 또 해서 네. 1사토시를 갖다 또 100 마이크로 사토시로 쪼갠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본위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논리인 금은 공급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경제 활동의 성장을 저해한다. 이런 논리는 그 논리 자체가 옳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한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그리고 비트코인 본위제를 갖다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굉장히 터무니없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17년부터 그 비트코인을 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겪어온 경로만 봐도 비트코인의 이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대단해요. 네, 그렇죠. 2017년만 해도 투기꾼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이제 사는 걸로 됐다가 예. 그리고 저기 테슬라가 사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융기관들도 사고 네. 그리고 저기 부탄 같은 나라에서는 몰래 국가에서 채굴도 하고 국부 펀드도 산다고 하면서. 예, 그리고 뭐 국부 펀드들도 사고 일본의 연기금도 이제 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연기금도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좀 엘살바도르도 벌써 국정화폐로 채택도 했고. 작은 네. 나라가 국정화폐로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이제 큰 나라들의 연기금들이 공식적으로 사거나 큰 나라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가 다 민영화되어 있는데 네. 전기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리드에서 그 비트코인 채굴업체들과 협력해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캐나다, 미국 많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예컨대 공공적인 부분에서 그 우리나라처럼 그 뭐 형식적으로 민영화지만 한자는 공공 제한입니까 우리나라는 네. 이런 데서 만일 하기 시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 비트코인을 뭐 국민연금이나 하느니 산다고 하면 근데 이건 순식간에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사실 그 한전 같은 경우도 이 PQ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캐파가 엄청나게 높고 대부분 전기는 놀리거나 이제 그 낭비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죠. 가지고 채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죠. 그럴 때.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요즘 날씨가 무지무지 덥고 예. 에콰도르가 지금 그 피크가 돼가지고 전력망이 깨져버렸어요. 아유 진짜 아유 몰랐네요. 예. 예. 이게 어젠가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기는 항상 극최대 설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사람의 혈압과 마찬가지라서 혈압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사람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와 똑같듯이 전기는 이게 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초과 용량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순식간에 멈춰 버려 가지고 네. 항상 유유 설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유유 설비 때 전기를 다 안 쓸 때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갖다가 뭐 석탄 떼고 있다가 꺼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때 그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유유 전력을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은 그 전력 생산 단가를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만큼 단가가 낮아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소비자가 그만큼 덜 내도 되죠. 덜 들려야 네.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력 생산 단가를 갖다 낮추고 그러면 이걸 나라에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게 왜 안 할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뭐라고 하나요? 물어봤더니 그 특혜 시비 소지가 있대요. 네? 왜 특혜 시비 소지가 그게 뭐예요? 밤중에 전기를 갖다가 네. 싸게 줘야 되잖아요. 비트코인 채굴업체한테 예. 이 남아도는 전기는 좀 싸게 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도에 있는 풍력 발전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왜 싸게 줘 그러면은 또 감사당하고 네. 못 한다는 거예요. 개별 기업이라면 할 수가 있지만은 네. 그게 힘들고 그래서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냐면은 육지로 전기를 갖다 이렇게
송전할 수 있게 바다에다 케이블을 깔아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얼마나 낭비입니까? 네, 그죠. 그냥 그 옆에다가 컴퓨터 갖다 네. 놓고서 채굴 해가지고 그죠. 비트코인으로 만들어서 팔면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네.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될 수 있는 일이라 이런 거죠. 그렇죠. 사실 기술적인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이제 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내 자리 내가 승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네. 실익과 명분이 있는데 네, 근데 안 해. 기존 시스템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걸 갖다가 그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가 혁신적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하거나 잘 모르거나 못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 체제로 가면은 내가 이제 제재받을 게 없는데 뭐 하나 살짝 봐주었다가 문제가 하나로 생기면은 내 자리가 날아가니까 그럼 그런 내가 거죠. 승진이 안 되니까 예, 좌초되니까 예. 그런 거죠. 그렇지. 네. 답답해. 그러니까 답답해. 네.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리저브 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먼저 하는 데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먼저 리저브 머니를 예, 받아들이는 예. 데가. 예. 왜냐하면 일본의 우리나라의 농협, 수협 이런 데가 투자한 예. 그런 은행이 있어요. 네네. 이 은행이 어저께 무슨 발표를 했냐면요. 그 니케이 아시아에 나온 내용인데 그 10조엔 상당의 네. 그 미국 국채와 네. 그 유럽 국채를 팔겠다고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선택인데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한다고 합니까? 내년 3월까지 네. 판대요. 예, 예. 근데 왜 훌륭한 선택이 아니냐면은 이미 평가손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22년에 많이 깨졌겠죠. 예, 네. 이미 평가손을 많이 보고 있는데 22년에 뭐냐면 시혜로 담보부 채권을 사갖고 손해본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기업들의 회사채. 예. 근데 이런 손해를 갖다가 만회하려면은 그 평가손이 이렇게 회복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얘가 미국채를 왜 팔려고 하냐면 이거 더 이상 금리가 많이 내려올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수익성이 높은 걸로 해야겠다. 네. 근데 그러면서 팔면서 생기는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그 이제 평가손이 아니라 매매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규모가 얼마냐면은 그 1조 5천억 엔. 우리 예. 돈 13조예요. 예. 슬프네요. 네. 예. 그 13조 원이란 돈을 갖다가 네. 그 일본의 농민, 어민들이 네. 자기 평생 쓸 연금으로 맡겨놓은 돈을 말아먹은 거죠. 그 회사에 넣은 걸 갖다가 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채권에 선진국 채권에 투자했다가 그게 회복할 기미를 안 보니까 팔아가지고 지금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각국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그 미국 국채는 전부 똑같은 형편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 국민연금이라는 기관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예, 거기도 문제가 좀 있죠. 지금 예컨대 네.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게 1조 달러. 예. 뭐 저기 중국이 뭐 8천억 달러. 예. 뭐 우리나라도 한 1천억 달러.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국채는요. 국채, 미국 국채. 국채는 예, 네, 1천억인데 네. 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만일 판다고 하면은 말로는 뭐 외환보유고가 얼마라고 하지만은 평가손을 다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10년 전에 만일 비트코인을 갖다가 사놨다고 생각하면 그러게. 네. 지금 100배가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 이게 선택의 대상이 돼가지고 이게 사는 게 더 낫겠네 갖고 누군가가 산다면 네. 그럼 당장이라도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뭐 사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아직도 100배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크게 늦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기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게 미국 국채 가격이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팔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주장했던 기존의 어떤 피아트 머니들 네. 그리고 리저브 머니들 예. 특히 미국 달러가 이렇게 균열된 얼음 위에 이 시스템이 놓여 있는 것과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은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얼음에서 이렇게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손실을 좀 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탈출해 나오자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거죠. 네. 왜냐하면 계속 갖고 있어봤자 여기서 뭐 회복되기는 난망이다. 네. 그리고 작년 2023년 3월에 미국의 금융위기 네.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한 이유도 예. 똑같잖아요. 네. 미국 국채를 갖다가 그 예금 인출에 대비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손해를 봐서 망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전 세계의 그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많은 그 대외 지급 준비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 리저브 네. 그게 뭐냐면 달러인데 그렇죠. 달러가 이렇게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직은 제일 싼 나라의 돈이고 대안이 없다고 각국 정부의 정책 경정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대안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데가 한두 군데만 나오면 저는 다 간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뭐 2008년 후부터 미국이 한 걸 보면은 아이고 금융 문제가 있냐, 달러를 풀어가지고 막아라 하고 코로나가 터졌네, 아이고 달러를 풀어서 막아라, 이거 아이고 실리콘밸리가 터졌네, 아이고 달러를 풀어서 막아라 이렇고 있는데 그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되면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예. 그 이 달러의 위기를 미국이 좀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 제재를 갖다 굉장히 남용을 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그 푸틴이 옛날 러시아 연방 경제회의에서 계속 막 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미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고 있다. 아, 네. 왜냐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우리를 갖다 쫓아내거나 뭐 자꾸 이러는데 네. 그 스위프트 시스템이나 달러 시스템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니네다. 그렇죠? 근데 네. 니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기화하면은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걸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뭐 어떡하자는 얘기냐 하면서 지금 푸틴이 북한, 그 베트남, 러시아, 중국 다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그 루블화로 결제하자는 얘기 하고 다녀요. 네. 그리고 중국도 그 얘기를 하고 다니고. 위안을 하자. 예, 위안화로 네, 하자고. 네. 그렇다고 예. 하면은 그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세계가 이렇게 양극화되는 거 아니에요. 양보라되죠. 예, 네, 네. 달러 시스템과 탈달러 시스템이 양분화되는데 네. 이게 비트코인을 강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아, 네네. 왜 그러냐면은 네, 그렇긴 해요. 네. 비트코인은 탈중앙이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중립적이에요. 네. 비트코인은 뭐 미국처럼 너 스위프트에서 나가 이러질 않아요. 그렇죠. 예. 네가 좋아서 나한테 오면은 먼저 오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중립적이에요. 악인에게도 중립적이고 뭐 사기꾼이건 아니면 뭐 선량한 투자자건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는 사람이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퍼져나가기 때문에 먼저 이용하는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사실 뭐 세틀먼트가 곧바로 되기 때문에 이제 적국끼리 거래하기도 좀 용이하고 뭐 그렇죠. 부채가 예. 아니잖아요 이게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중립성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이러한 지금 어떤 지정학적 위기가 이렇게 커지고 네. 그 양 진영이 충돌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이제 가치 저장 수단 얘기를 지금 많이 했는데 예, 예. 그 네트워크 가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이잖아요. 예. 비트코인은 디지털인데 디지털을 하면서 우리가 트릴레마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예. 그게 뭐냐면 탈중앙, 그리고 보안, 예. 그리고 일반인들이 수용 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 사토시가 맨 처음에 버전 1.0을 이렇게 최초 버전을 갖다가 네. 그 릴리즈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거의 마지막이다. 예. 그 뭐냐면은 탈중앙과 그 보안을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네. 이 수용성의 확대를 갖다가 비트코인은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중립성도 되는 거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왜냐하면 바꿔가지고 뭐 더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 유지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지를 않고 그 2022년에 그 템룻 업그레이드라고 네. 아주 간단한 소프트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갖다가 연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그 거래 네트워크로 만들려는 노력이 네. 그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이게 성공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이게 성공을 했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어요. 예. 여기서 제일 앞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비트코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겠다는 스택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한 10시간 정도 이게 다운이 됐었거든요. 아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기술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전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예. 그 기술은 보면은 항상 극복해내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면 항상 되죠. 네. 극복해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데 도전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믿고 그리고 미국에서 내십일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행사가 있냐면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레이어 2 친구들인가요, 그럼? 예, 예.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이 제목에 뭐라고 써놓냐면은 다른 블록체인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게 네. 비트코인 위로 온다 그러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중립적인 그 돈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연결고리를 갖다
져가지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인터넷 위에서 네. 온갖 활동을 하듯이 네. 비트코인 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그 파이낸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런 예. 움직임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정보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예. 인터넷은 네. 비트코인은 뭐냐면은 가치의 네트워크가 되는 아,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트코인 위에서 하려고 하는 건 가치가 옮기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가치가 옮기는 게 어떤 거냐면 국가 간의 결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처럼 그 비트코인을 뭐 소액을 넣어놓고 즉각적인 결제에 사용하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스트라이크라는 앱이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양쪽에 은행을 또 놔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떡하냐면 미국에 가 있는 필리핀 이민자가 자기 어머님한테 $100를 갖다 보낼 때 자기 은행에서 필리핀 페소로 $100를 갖다 보내는 걸 스트라이크 앱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게 된다는 걸 몰라요. 아, 네. 근데 은행에서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100를 그 필리핀의 페소로 바꾸려고 하면 한 최소한 $5 날아갈 것 같네요. 최소한. 더 날라가고 그쵸, 예. 또 시스템이 자꾸 그거에서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2, 3일 걸리죠. 예, 네. 2, 3일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스트라이크 앱에서 그 자기 어머니의 그 저쪽 은행 계좌를 갖다 그냥 찍어가지고 $100 딱 치면 그냥 들어가요. 아, 네. 페소로. 예.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 또 있는 돈을 갖다 스트라이크 앱이 비트코인으로 바꿔요.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해서 그 필리핀에 있는 비트코인 회사로 보내요. 네. 그럼 비트코인 회사가 바로 받아가지고 이걸 페소로 바꿔가지고 네. 바로 줘요. 아, 네. 여기는 수수료가 별로 안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송금할 수 있는 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리고 그 지금은 비트코인을 갖고만 있지만 그 뭐 디파이 같은 걸 하겠다는 선수들도 나오고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룬즈라든지 뭐 이렇게 갖고 그 비트코인의 사토시 공간에다가 뭐 예술품이나 음악 같은 걸 넣는 사람들도 나오고 네.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오디널즈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비트맥시들이 다 비판적인데 마이클 세일러는 좀 긍정적이었어요. 아, 예, 네. 이게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위해서 그 금융도 할 수 있고 그때 그 이 오디널스를 이용하면은 그 보안 솔루션을 만들기가 네.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해서 네. 지금 그걸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이 그 지구상의 가장 좋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디지털 머니인 네. 비트코인 위에 예. 그 지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네.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되게 된다면은 이거는 그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 위에 있는 기업들은 소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모든 기업들이 다 인터넷 위에 있잖아요. 좋은 네. 기업들이 예. 제조업 말고는 네. 뭐냐면 구글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 기업들은 소유해도 인터넷은 소유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소유하면 인터넷을 소유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 아,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TCP/IP라는 프로토콜은 우리가 소유를 못 해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그 비트코인은 가치의 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 세상의 가치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가가치. 네. 그러니까 디지털 파이낸스를 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도 내가 갖고 있으면 저절로 흡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모두 비트코인을 활용해야 되고 아, 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가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인터넷의 가치가 올라간 걸 우리가 내 몫으로 할 수 있듯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비트코인 위에서 일어나는 기업들의 활동을 내 몫으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대충 듣고 생각한 게, 오케이, 내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 가치는 얼마가, 뭐 이러면 뭐, 모르겠죠. 뭐, 10경? 100경 정도 이제 가치가 있을 것 적어도 같은데. 그 위에 있는 예. 개별 기업들 가치보다는 월등하겠죠. 아, 그렇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이거 가질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전체 비트코인 1%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10경, 100경의 1%를 내가 가지게 되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게 그렇죠. 볼 수가 예. 있겠네요. 그리고 왜 그 뭐 메트칼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뭐 2배 늘어나면은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N수로. 기하급수적 늘어난다. 예, 뭐 그런 거 그렇죠. 있죠. 네.
네. 오케이. 그거는 근데 사실 뭐 지금 어느 정도 초기 단계인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디벨롭 되는지는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확실히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제 조금 전에 한번 언급하셨는데 이제 조만간 미국의 대선이 있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바이든은 좀 덜 우호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충 보면요. 사실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는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무역 뭐 규제 이런 거를 좀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왠지 한국은 타격을 입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진짜 한국 자산 다 팔고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건 선택할 문제인데요. 네. 근데 저는 그 뭐 한국 자산을 팔아라 뭐라가 아니라 그 장기적인 저축 수단으로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비트코인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그게 이제 중간 단계라서 그걸 더 뛰어넘을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가치를 흡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어떤 기업이 잘할지는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고 가는 길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 이건 틀리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아, 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예. 그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고요. 근데 최근 몇 년간의 상승률을 보면 엔비디아가 더 훨씬 앞서요. 예, 네. 하지만은 늘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지금은 잘 나가지만 10년 후에는 이제 대장주가 아닐 거니까요. 그렇죠. 네. 왜냐면 예. 10년간 대장주라는 데가 없잖아요. 없죠. 절대 없죠. 아무 데도 네. 없고. 그리고 뭐냐면은 기업이라는 건 항상 경쟁에 처하고 그 경쟁에서 또 경영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뭐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고요. 더 네, 좋은 그렇죠. 상품. 그리고 네. 그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정책 리스크가 있어도 다 이겨내 왔거든요. 네네. 왜냐면 중국이 금지해도 살아있고, 뭐 미국이 네. 계속 금지한다고 해도 SEC가 혼낸다고 해도 이렇게 살아있고, 네. 그러니까 이건 중립적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예요. 네.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기업이나 경제의 어떤 나라의 상황이란 건 늘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응해 갖고 맞춰 나가고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갖다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세율이 오르게 되면 뭐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 기반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부자가 된 나라인데 그렇죠. 중국 진영과 이렇게 양극화가 된다고 하면 중국이라는 수출 시장도 더 줄어들 테고 예. 그리고 미국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들 담은 닫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정책 당국자들도 대응을 잘 해야 될 거고 네. 그 뭐 투자자들 분들 입장에서도 그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좀 생각하고 사둬야 될 이유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늘 들려오는 게 트럼프는 아무래도 뭐 코인 쪽이 더 예. 그 우호적이다라는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준다는 겁니까? 뭐 그래도 뭐 공약이라도 뭐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이 비트코인 정책을 지금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그 비트코인 매거진의 사장이에요, CEO예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갖다 오랫동안 이렇게 퍼뜨려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미국의 블록 미디어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고맙고. 네. 근데 그 이제 이 양반이 한 것 중에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로를 갖다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그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취임하는 첫날 네. 행정명령 1호를 친암호화폐 명령을 내겠다 그랬어요. 아, 진짜요? 예, 예. 예. 그거는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면 저 베일리의 꿈인가요? 데이비드 베일리가 얘기한 겁니다. 네, 예. 데이비드 베일리가 얘기했는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데이비드 베일리가 근데 그냥 헛소리를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때 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 1억 달러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아, 했어요. 예, 예. 근데 이미 시작을 했어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1,200만 달러가 모금됐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게 비트코인은 화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예, 예. 비트코인은 일종의 화폐다. 거래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저 얘기는 정책으로는 당장 나타나지 않겠지만 세금을 안 거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 화폐라고 하면 세금을 안 거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 거두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화폐라는 거는 예.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매개체인데 네. 이 매개체에다가 세금을 물리게 된다면은 그렇죠. 활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환율이 올라가고 떨어진 걸로 봐가야 되는 건데
그걸로 가지고 거기다가 그 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이걸 법정화폐로 인정을 했잖아요. 네. 달러와 같이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럼 뭐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세금을 안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은 비트코인 산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돈이 쫙 들어오고 있죠. 네. 왜냐하면 세계 제1의 나라인데다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 준다면 뭐 끝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한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를 매기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매기는 만회가 아니라 매기는 그 기타 거죠. 소득세로 해가지고 네. 뭐 20%를 물리는 걸로 네. 이미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말 하나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플로리다인가 가서 채굴업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앞으로 나오는 비트코인은 메이드 인 USE로 하겠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그 채굴업에 대한 뭐 세제 지원부터 네.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뭐 자동차 메이드 인 US 하면서 지원하겠다, 외국인 관세 물리겠다 이런 거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샌프란시스코가 본래 IT나 혁신 도시로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고, 실리콘밸리 옆이잖아요. 예, 네. 거기서 이제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저걸 통해서 이제 기선을 잡겠다 이런 거고, 네. 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의 지금 선거를 갖다 볼 때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 사실 승부는 지지율로 나질 않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그 한 주를 통으로 먹으니까요. 통으로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힐러리가 대선에서 졌을 때 네. 그때 힐러리가 득표율은 더 높았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경합주에서 져가지고 네. 뭐 그 몇십 표 차로 네. 이렇게 투표 선거인단이 가는 바람에 네. 진 거거든요. 근데 저기 그 플로리다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조 바이든의 암호화폐 전쟁을 내가 끝나겠다. 거기도 네. 경합주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많은 부분들이 플로리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채굴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많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금융의 중심이 뉴욕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라틴계들이 많거든요. 예. 여기 라틴계가 많아서 그 플로리다의 그 주도가 마이애미, 거기도 쿠바 출신이 그 시장을 하고 있고. 네, 저도 작년에 가봤는데 남미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남미 사람들의 돈은 여기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여기 돈이 많이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트럼프는 지금 정치적 목적으로 네. 저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런 걸 갖다 해나가고 그러니까 뭐 다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갖고 네,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게 이미 의회에는 친암호화폐가 다수예요. 예, 예. 왜냐하면 공화당은 지지를 하고 있고 네. 민주당의 일부가 공화당에 합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네. 그냥 의회와 행정부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가는 거고 네. 바이든이 돼서 반대를 해도 의회는 친암호화폐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 미국은 또 이제 사법부에서 네. 이제 판단을 갖다 내리면서 이렇게 가는 형태로 예. 이렇게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민주당 의원들도 SEC의 규제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SEC의 권한 일부를 갖다가 저기 상품거래위원회로 넘기자라는 네. 법률안에 동의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 네.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은 덜 빨아주고. 좀 지체는 되겠지만 그 미국의 정치권의 대세도 네. 그 SEC는 뭐냐면 코인을 증권으로 묶어놓고 지 기득권을 갖다가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아, 예.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그 바이든이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거지 예. 의회의 젊은 민주당 지도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그 많이 이렇게 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민주당도 바뀔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케이. 예, 좋네요.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혹시 그럼 뭐 비트코인 말고 그 트럼프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책적으로는 그 가장 앞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게 리플이니까. 네, SEC 뭐 맨날 전쟁하고 있었죠. 그죠? 전쟁을 네. 갖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등치선으로 봤을 때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중앙정부가 아니라 뉴욕 금융청이 허가한 스테이블 코인을 솔라나 위에서 쓸 수 있게 허가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봤을 때 이미
좀 성장해 있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자기 포션이 있는 네. 좀 이렇게 레이어 2 중에서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네. 뭐 이런 데들이 좀 더 효과롭고, 그리고 네. 리플 같이 좀 시가총액이 큰 그런 알트코인들이 네. 암만 해도 미리 확보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예. 더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되면 이 모든 것이 조금 더 슬로우 다운이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 미국 하원 의원 한 명이 네. 그 이렇게 SEC하고 행정부 멤버하고 업계 사람들을 갖다 모아갖고 원탁회의를 갖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도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뭔가 그 약속이 나오면, 왜냐면 결국엔 표니까. 예, 그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었던 암호화폐 진영 사람들은 네. 이걸 무기로 해서 자꾸 민주당을 또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변화와 바이든의 변화를 갖다가 일으켜내는 거죠. 네. 왜냐면은 그 암호화폐는 이 단일 주제로 그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투표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나는 이거에 관해서는 꼭 내가 지켜야 돼,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이쪽 비트코인은 이런 경향이 굉장히 세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어떤 이게 사회적 혁신이고 혁명이라고 그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그 사람들이 같이 해준다고 하면은 글로 다시 가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 아까 말했듯이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민주당은 항상 혁신 기업과 손을 잡고 성장해 왔거든요. 예. 공화당이 구기업과 손을 잡고 성장해 왔다면.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계기로 해갖고 그 미국을 끌어가고 있는 혁신 세력과 기업의 혁신 세력과 지금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을 이 선수들이 바꾸려는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바이든이 만일 바뀐다고 하면 네. 트럼프는 본인이 장사하고 사업가라서 스스로가 변화하고 있지만 네. 그럼 바이든이야 뭐 이게 여기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묻고서 이렇게 한 거지. 네. 본인이 뭐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하면 뭐 이거 사소한 걸로 생각해서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바이든이 뭐 암호화폐 정책에서 깊게 생각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트럼프는 네. 이게 기회다라고 딱 생각을 한 거고요. 네. 예. 그럼 미국은 요 정도이고 그 사실 이제 그럼 중국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그 홍콩에서 ETF를 허용하는 등 이제 예, 뭔가 좀 비트코인 쪽을 좀 허용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좀 이제 보인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중국 부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홍콩 ETF 쪽으로. 근데 그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시간 문제다. 예. 이렇게 봐요. 그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는 게 그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과 예.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소유도 거의 금지했죠. 네, 예. 아예 공식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거의 마약이네요, 마약 그냥. 네, 예. 공식적으로 네. 금지를 했는데 예. 지금 보면은 그 금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중국이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막 유출시키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디든지 갖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시드만 갖고 있으면 그냥 걸어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가도 네,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국내에서 거래하고 할 수 있는 건 자금 유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금지하면서 채굴까지 금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그 뭐 중국 당국자들이 채굴 금지한 적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진짜?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굴 협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이렇게 가끔 내놓는 자료 같은 거 보면 거기가 그 채굴 마이크 셀러가 채굴 업체들도 지원을 해요. 예.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발전시키고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생산하기고 이걸 갖다 친환경적으로 채굴하기 위해서 그 규제를 갖다가 우리가 그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채굴해야 된다 해갖고 그런 걸 리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온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 그 중국의 그 해시레이트가 20%가 넘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전체 비트코인 총 생산의 20%가 아직도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네, 거죠. 중국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게 뭐 중국 지방 관료들이 뭐 부패해가지고 중앙 정부의 뜻을 어기고 그런다고도 볼 수 있지만 중앙 정부가 둔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본 도피 수단으로 하는 건 막아야 된다. 예.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홍콩에다가 통해서 그리고 그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쓰임새가 굉장히 있겠다는 생각을 자기들도 하니까 예. 중국은 그 CBDC를 갖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디지털 머니의 장점은 알아요. 하지만 거기는 이제 그걸 중앙이 컨트롤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자금 유출을 안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정책적 목표가 또 강한 게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이제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걸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네. 이게 관건이라고 보는 거지. 예.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국내 사람들의 그 욕구를 네. 하염없이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차피 다 암쪽으로 빠지니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뉴스 중에 후광통이니 이런 걸 갖다 통해서 자유롭게 중국 본토 사람들이 이걸 사는 거는 안 된다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후광통, 성광통 안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예, 왜냐면은 중국 당 처음에는 그 안 된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거래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건 뭐냐면은 신호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허용하려고 하다가 네. 신호가 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한 게 뭐냐면 이미 홍콩의 계좌를 갖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사실 뭐 제가 알기로도 한 몇백억 부자 정도만 돼도 홍콩에 다 기저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몇백억 부자가 중국에 몇천만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갖다 통해서 갖고 있어서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할 수 있다. 왜냐면 돈이 한번 홍콩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돈이 넘어오는 거는 아직 허용을 안 하고 있지만은 기존에 그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 나와 있어서 홍콩 계좌를 통한 거는 그 이미 뭐 되고 있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걸 그 홍콩 증권거래소 간부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네. 중국 당국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성강통이나 후광통을 통해 갖고 중국 자금이 들어올 날이 있을 텐데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 당국의 정책적 판단, 이 자본 유출이나 이런 부분과 근데 지금은 중국이 어쨌든 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네. 주식도 안 좋고. 주식도 네. 안 좋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자칫했다가 그 돈이 다 이쪽으로 빠져나와 버리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국 정책 당국이 언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거 뭐 시대적 흐름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그 ETF를 만들어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 유출을 좀 막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돈이 좀 최소한 홍콩에는 있을 테니까 그 돈이요. 그렇죠. 그리고 ETF라든 거는 그리고 홍콩 ETF는 그 현물 청산 방식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국 당국이 홍콩 당국을 통해서 그 비트코인을 다 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게 공매도도 안 되고, 선물 옵션도 안 되고, 파생 상품도 안 되고, 디파이도 안 되고, 기업 계좌도 못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해외 암호화폐, 그러니까 해외 상장된 암호화폐 현물 ETF도 못 사는 상태이잖아요. 예, 정말 좀 꽉 막힌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고, 정책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을 할 때 그 네. 별도의 암호화폐 청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암호화폐 산업을 진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약을 안 지키고 있네요. 근데 지금 뭐를 했냐면은 우리 그 금감위 산하의 증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증권선물위원회인가?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됐냐면 암호화폐도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그 산하에 두게 돼 있어요. 예. 금감위 산하에. 예. 그거는 지금 미국으로 친다고 하면은 SEC가 암호화폐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은 그 암호화폐의 혁신성을 중시하는 의원들은 네. 이걸 갖다가 전부 다 SEC에서 분리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반대로 가네요. 네, 반대로 예. 가는 예. 거죠. 왜냐면은 금융이라든지 SEC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뭐냐면은 인허가를 통해서 먹을 걸 주는 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혁신하고는 관련이 없는 데인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금융이라는 것도 그 예금을 갖다 통해서 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이자를 갖다 받아서 먹는 인허가 사업인 거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이라는 거는 금융 관료들이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자금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돈벌이의 수단을 갖다가 허락해 주는 게 금융기관인 거거든요. 예. 뭐 혁신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예.
근데 뭐 그러면서도 일부 뭐 혁신적인 일을 하려고 해서 그 안에 혁신 담당 기구도 두고 근데 금융 혁신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좀 예. 근데 이 부분은 특히 블록체인을 위한 거는 기존 특히 비트코인 자체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그러한 거에 대한 반란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시도가 설득력이 있다면 이걸 먼저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뭐냐면은 제가 자꾸 얘기할 때 뭐냐면 미국 의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대통령 후보로는 트럼프를 얘기를 하지만 예. 거기는 미국은 뭐냐면 자유로운 언론과 네. 자유로운 언론, 예. 의사 표현을 갖다 통하고 그리고 그 국민들이 정치인을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예, 그죠. 네. 예. 예, 그리고 그렇죠. 이 네. 정치인들이 관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구조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정책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그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고. 네. 예. 뭐 이게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네. 그냥 한번 뽑아놓으면 끝만이잖아요. 예. 그 미국처럼 계속해서 이런 게 그리고 그런 걸 갖다 통해서 정치인들이 SEC를 여기 막 몰아붙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없죠. 네. 몰라요. 네. 아는 분들이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그 금융위에서 그럼 국회에서는 해야 될 텐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감원이 하니까 네. 거기가 거의 다 초선이고 네.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죠. 네. 몇 분 계시긴 한데 예.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관료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관리 입장에서는 아싸 그럼 우리 파워를 좀 더 네. 키워야지. 자기들 네. 힘을 강화하는 걸로 그 작년에도 그 위원회를 갖다가 뭐 소비자 보호한다고 하면서 관련 위원회를 갖다가 금감위 밑에다 갖다 쓱 넣어버린 거고. 네. 예. 이거 이번에 떨어진 윤창현 의원이 그때 청부 입법 받아갖고 한 거거든요. 네. 자기 안이 아니에요. 네. 관료들이 갖다 준 거 가지고 네. 갖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한 사람도 없는 거고. 딱 보면은 지금 한국이 이제 쓸데없는 규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관료들이 하면 이거 지금 규제가 5천 개밖에 없네. 4만 개 더 만들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런 혁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네. 이렇게 뭐 자유롭게 해주고 나중에 이걸 규율하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그게 미국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네. 그게 이제 뭐냐면 나라의 오랜 문명 같은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죠. 근데 네. 이러한 혁신의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게 미국 스타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도 뭐 일본도 그렇고 네. 독일이나 이런 데는 먼저 혁신적으로 나간 나라의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관료들이 나라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뒤쫓아간 거 아니에요. 네, 예, 한국도 그렇고. 네. 미영하고 달리.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기존의 이 선배 관료들이 네. 그 미국의 혁신적인 걸 좀 받아들이겠다고 해가지고 네. 그 법률 체계나 이 시스템을 많이 바꿨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그냥 네.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뭐 리스크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크립토 윈터가 3번 있었잖아요. 2014, 18, 예. 22년. 근데 이제 이런 아주 심한 규모의 크립토 윈터는 오기 어렵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이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그 크립토 윈터가 온 세 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앞에 두 번은 두 개의 이유 때문에 왔고 예. 그 지난번 22년은 세 개가 다 겹친 거예요. 네네. 근데 두 개는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금지라거나 예. 한국 정부가 같이 금지라거나 예. 뭐 그때 그 거래소 폐소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예. 그때 이제 2018년 예. 폭락했을 때가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또 그 중국 정부 금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의 크립토 윈터는 뭐냐면 그 테라 루나 사태, 예. 거기에 FTX 파산. 예.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고 예전엔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거래소가 해킹당할 때. 예. 그러니까 이러면 거. 예. 네. 거래소 해킹당하고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비트코인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거래소 해킹당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해킹 안 당한다고 했는데 해킹당하네. 네. 이러면서 비트코인 끝났다. 예. 그래서 막 8, 90%.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금지를 해버리면 센 나라에서 금지하면 이건 끝난 거야. 해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이때마다 비트코인 죽는다 해서 했는 거고 네. 이제 22년 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 21년에 중국 정부 금지가 있고 22년에 아까 말했던 테라루나 FTX가 FTX? 있었고 그리고 고금리가 처음으로 시작됐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탄생한 뒤에 처음 겪는 긴축 정책인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겹쳤는데 이때 한 70% 정도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80에서 90 빠졌던 게 네. 덜 빠졌어요. 악재가 뭐 그쵸. 네. 악재가 세 개가 같이 왔는데 예.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비트코인을 아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제 기관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죽는 건 아니야. 비트코인은 그리고 피델리티나 뭐 블랙록 그리고 저기 아크인베스트가 다 뭐라고 하면서 이걸 파냐면 비트코인은 가장 좋은 디지털 골드야. 네. 가치 저장 수단이야. 이러고 팔고 다니거든요. 예.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100% 납득을 안 하더라도 이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산 기관들은 뭐 비트코인이 죽었네 하고 팔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수요 자체가 그 초기에는 그야말로 그 개인들의 수요만 있었잖아요. 네. 개인들의 수요만 있다가 그 2020년대 들어오면서 그 VC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조그만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예. 거고. 근데 VC들도 그 일반 금융기관 같지는 않아요. 네. 여기도 샀다 팔았다 많이 하고. 그럼요. 예. 그냥 엑시트 해버리잖아요. 자기 조금 먹었다고 하면. 특히 왜 크립토 VC들은 이게 되게 짧잖아요. 보통 1년 내에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짧은 기간 동안에 먹고 빠지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ETF도 승인되고 이러면서 그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 자기 자산에 여기다가 몰빵 개인이나 그 크립토 VC들은 많은 부분을 몰빵해 갖고 여기서 내가 돈을 크게 벌어야지 하는 거고 지금 이제 ETF가 되면서 하는 투자는 뭐냐면은 포트폴리오 투자로 네. 내 자산 중에 뭐 1%, 2%를 여기다 넣어두자 네. 하는 투자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1%를 갖다가 1% 반 떨어져봤자 0.5% 떨어진 거고 네. 그리고 다른 데서 많이 오르면은 뭐 플러스가 되니까 예. 이건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상이니까 얘가 내가 1% 넣기로 했는데 절반 떨어져서 0.5네 그러면 0.5 더 넣어야지 네. 차라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장기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급락은 네. 이제 비트코인이 성장을 해서 예. 이제 있기가 힘들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ETF라는 게 돈이 들어오기도 쉽지만 예. 빠지기도 좀 쉬운 거잖아요, 사실. 왜냐면 예를 그럼요, 들면은 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때 2000년에 기관 시장인데 거기도 80% 빠진 적이 있고 그럼요, 금도 예. 사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걸쳐서 80% 빠진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ETF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ETF는 증시가 열렸을 때만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를 하잖아요. 예. 그럼 내가 치고 빠지기가 어디가 더 좋습니까? 거래소 그러니까 지금 코인 거래소 훨씬 낫죠. 코인 거래소가 네. 훨씬 낫죠. 예. 코인 거래소를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갖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고 예. 비트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예. 구태여 ETF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정산이나 수수료 이런 것도 다 그게 더 거래소가 훨씬 편하거든요. 예. 근데 ETF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특성이 그런 단타 매매가 아니라 그 장기 투자 저축 수단으로 하거나 예.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거래소 투자처럼 그런 가격급 변동에 뭐 예민한 사람들은 아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네. 그 레이 달리오 부채 사이클을 자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 단기 사이클 중 장기 사이클인데 지금 사실 저희가 좀 이제 장기 부채 사이클 말기에 왔다라고 레이 달리오 본인도 직접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기가 지나가면은 보통은 이제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자산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혼란의 시기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비트코인이 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박살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이 박살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이고, 네. 왜 그러냐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상의 부가 900조 달러라는 표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예, 말씀드렸잖아요. 보셨죠? 네. 근데 저기 단기 부채 사이클이 돼갖고 디레버리징이 된다고 하는 거는 예. 그 시중에 돈이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900조 달러가 500조 달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전 세계의 부가. 예. 그러니까 내가 900원 갖고 있던 게 다 떨어져서 500이 되는데 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것도 다른 자산에 있는 부를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지 예. 없던 게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연준의 어떤 긴축 정책이나 이자율 인상에 영향을 받듯이 예. 저러한 어떤 커다란 부채 사이클에 의한 어떤 자산 가격 대폭락에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은 비트코인은 이렇게 디레버링 되는 네. 이 원인 자체가 뭐냐면은 그 기존의
나왔던 너무 많은 피아트 머니에 의한 부작용이잖아요. 예. 그 피아트 머니의 부작용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고 자산 가치가 등락을 한다. 네. 그렇다면은 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없고, 예. 그리고 부동산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가 안전하겠냐? 예.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건 뭘까?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비트코인이구나 이렇게. 아니 예. 이제 그때는 예. 도망갈 때를 찾는 거예요. 도망가죠. 예. 그때는 뭐냐면은 아니 부동산 막 폭락해. 네. 그리고 주식도 막 폭락해. 이거 예. 거품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이제 돈도 돈이 없어지잖아요. 디버리징이라는 거는. 예. 그러면은 야 그럼 내 거 빨리 이거 팔아가지고 네. 이 자산을 갖다 내가 안전한 걸로 옮겨놔야 돼. 네. 그럼 뭘로 옮겨놓지? 그럼 옛날에는 저럴 때 뭐 금을 옮겨놨거든요. 아니 부동산 환경도 많았죠 사실은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냥 부동산은 사실 그냥 계속 가는 거고 예. 경제 성장에 따라 가지고 그 떨어졌다가도 또 인플레이션 이후에 또 다시 오르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근데 부동산은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러한 장기 부채 사이클에서 그 기존 자산들은 대부분 그 자금의 수급 네. 그리고 이자율에 의해 가지고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돈이 줄어들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모든 자산은 다 폭락을 하기 마련인데 네. 그리고 이 돈은 갖다 놓을 데가 없다.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되고 이제 막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쵸. 네. 그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 갖고 비트코인이 네. 이 장점 얘는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어디든지 내가 갖고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진영 사람들은 늘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좋은 21가지, 금보다 좋은 몇 가지 21가지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박이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그런데 공유해 주는 사람들은 그래 비트코인에다가 재산을 넣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900조 중에 뭐 1조 달러가 뭐 500조 중에 뭐 5조 달러, 10조 달러가 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집니다. 네. 같이 떨어지다가 이제 딜레버리징이 끝날 무렵에 아씨 이거 한번 우리 된통 당했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 자산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할 때 딜레버리징에 네. 하면 중간 과정부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아마 시작될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지금 계속 좀 심각해잖아요. 22년부터 러우 전쟁이 있었고 이번에 예. 이스라엘 팔레스티나도 있고 미국 중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이제 하고 예. 있는데 참고로 이제 러우 전쟁 때는 22년이었는데 그때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좀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정학적 위기가 부각되면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규모에서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 네. 예컨대 뭐 마운트 곡수 때 폭락했을 때 어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 네. 그렇다고 해갖고 비트코인이 폭락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아 예.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네. 김치 프리미엄 비슷하게.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걸 갖다 내가 이 돈을 갖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 달러는 갖고 못 그렇죠. 가는데 그렇죠. 그 달러가 좋은 돈이고 우크라이나 돈은 가장 나쁜 돈이죠. 네. 이렇게 해외로 피난한 사람한테. 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이 그 물가가 오를 때 예. 여기 또 프리미엄이 붙어요. 아 예. 예,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여기는 그 동네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저기 레바논 같은 경우 예. 여기 달러 예금해 놓은 걸 갖다가 그 달러를 갖다가 정부가 쓴다고 해서 동결시켜 버렸거든요. 아, 예. 은행이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네.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강하다, 인플레이를 해지할 수 있다, 뭐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겪지를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평화로우니까. 네. 그렇죠. 이걸 겪지 않는 나라에서는 모르는 거죠. 아, 네. 하지만 그러한 비트코인의 특성은 그걸 직접 겪는 그 장소에서는 항상 발현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있어서 전쟁 리스크가 있어서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건 세계 대전이 일어나야지 되는 경우고 네. 다 같이 그거 한 거는. 네. 예. 근데 그 단적으로 미국에서 은행 리스크가 있을 땐 미국이 그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니까 예. 미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세계가 같이 오르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영향력의 네. 차이 때문에 그런 네. 거지.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축적이 되면서
그 일관된 논리가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제 그 뭐지 지정학적 위기가 부각되는 그 나라에는 비트코인이 확실히 이제 오르는데 아직은 다행히도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오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올 가능성이 꽤 있네요. 그런 거죠. 네. 예, 아주 큰 전쟁이 난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저도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마운트 콕스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 이제 뭐 드디어 한 몇 년 만에 그 물량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그게 예. 아무래도 좀 최소한 단기적으로도 좀 충격을 주지 않을까요? 그 물량이 전부 다 시장에 온다고 하면? 이제 14만 2천 BTC가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체 물량이 한 0.7%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21만 개. 그리고 예. 이게 본래 80만 개 분실했다가 그 20만 개 찾았는데 예. 그동안 또 찾아간 거예요. 아, 예. 예, 그 뭐냐면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예. 찾아가라고 할 때 최근에도 어떻게 찾아가라고 했냐면은 그 지난해 말까지도 너 줄게. 네. 근데 그 지금 남아 있는 거 n분의 1로 못 주고 예. 넌 조금 덜 받아갈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로도 주고 비트코인도 줄 테니까 네. 네 받을 목보다 뭐 한 90% 정도 받아가면 네. 줄게. 너 예. 필요하면 돈 갖다 써. 너 급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대신 조금 띄고 줄게. 그랬더니 찾아갈 사람은 다 찾아간 거예요. 예. 나머지 사람들은 나 돈 쓸 일도 없고 네. 난 비트코인 오를 거로 믿어 네. 해갖고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년 주다 그래 내년까지 기다릴게 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 14만 2천 BTC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일시적인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해 6월에 그 회수 가능 금액의 90%를 현금 30%하고 비트코인 70%로 주겠다 했는데 그 10%더 받으려고 기다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네. 뭐 솔직히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냥 거의 한 95% 확률이 그 돈은 그냥 받아갔을 것 같아요. 그럼 90% 주는 건데.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뭐냐면은 내가 이거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거 투자해서 뭐 10%야 못 하겠어 이런 생각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튼 비트코인 초기 투자한 사람들이고. 예. 그리고 초기에 투자했으면 어쨌든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는 없어도. 사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14년에 해킹을 당했으니까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강제 존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네. 비트코인을 잘 아는 사람들. 아, 그렇죠. 네. 네, 비트코인을 갖다가 10년 넘게 공부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찾아가라고 해도 네. 안 찾아갔던 사람들인 거 네, 아니에요. 예, 예. 네. 일부 줄 테니까. 예.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뭐 저걸 받는다고 해갖고 이제는 저 물량이 직접 배분해놓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 나가면 이제 팔 사람도 있겠죠. 네. 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준 정도의 큰 물량은 아닐 것이다. 근데 뭐 심리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들이 네. 뭐 저거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걱정은 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예. 늘 이제 소문이 팩트보다 더 무섭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예. 네. 그 예를 들면 ETF 그 이제 승인 전부터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예. 네. 저거는 많이 그렇다고 하면 뉴스에 사고 뭐 아니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랬는데 거꾸로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나? 네, 그러게요. 그러시네요. 물량이 그렇죠. 나오니까 이거 악재니까 반대죠. 예. 악재니까 반대네요. 예. 아,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뭐 저도 비트코인이 10배, 100배 갈 거라고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늘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이 비트코인이. 그 대표님이 보시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뭡니까? 지금 리스크는 가장 큰 게 역시 매크로죠, 매크로. 예. 왜냐면은 시장에 있는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네. 시장에 있는 돈의 규모가 결정이 되잖아요. 예, 예. 결국에 그 비트코인을 뭐 좋아해 갖고 이렇게 가지고 호들하시는 분들, 예, 예. 이런 분들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못 미쳐요. 예. 왜냐면은 그 가격이란 건 뭐냐면 시장에 나와서 거래되는 물량 아니에요. 사고 팔아야죠. 네, 사고 파는 물량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 영향을 갖다 묻히는 거는 호드라는 거는 어떻게 영향을 묻히냐면 이 시장에 있는 걸 갖다가 사가지고 많은 수요를 갖다 통해서 가격을 올려놔 갖고 베이스를 올리는 데는 이 영향을 주죠. 네. 그리고 나서 자기는 퇴장해 버리니까. 그렇죠. 공급 물량이 줄어버리니까. 네, 공급 물량이 줄으니까. 근데 남아있는 물량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근데 네. 시장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이지. 예. 이 호들한 사람들이 옛날 샀을 때부터 뭐 상승과 하락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분들은 뭐 옛날에 사가지고 오래 갖고 있어서 난 벌어서 할 수가 있지만은 네. 그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냐인데 여기에 있어 갖고는 항상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예. 여기 가장 큰 영향을 갖다 미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마운트 곡스 같은 건 공급이고, 예, 공급이죠. 예, 그리고 반감기는 공급이고, 그 네. 금리겠죠, 금리. 예, 예, 금리. 돈이 얼마 풀리나. 예. 금리와 그 풀리는 돈의 양, 예. M2, M2, 예. 두 가지가 그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의 영향을 주는 거는 아무래도 그 경제, 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연준이 어떤 정책을 채택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위험 자산하고 비트코인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고 다른 걸 누를 거라고 하는 건 이 포텐셜이 세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사서 퇴장을 시키기 때문에 예. 그 공급 곡선이 가만히 있는 데서 수요 곡선은 점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대표님이 비트코인을 당분간 매도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래도 야,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떻겠니라고 제안하신 적이 가끔이라도 있나요? 어떤 거예요? 저는 그 아까 우리 초기에 말씀 나눴을 때 네. 이제 리저브 머니로 이렇게 예, 편입이 된다고 하면 예. 비트코인의 어떤 위상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그 이렇게 광인들의 장난감에서 그리고 뭐 범죄자들의 돈에서 예, 예. 그리고 뭐 일부 기업의 소유한 데서 네. 투기꾼들의 투자 수단에서 예. 이제 기관의 투자 수단을 갖다 거쳐서 이제 연기금이 하고 마지막 단계가 그 주요 국가들의 리저브가 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그 사회적이나 어떤 그 지구적 위상이 그때가 최고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럼 그 순간이 되면은 그 가격은 네.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뭐 크게 더 오를 이유는 없어지지 않겠어요?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 그 있는 부와 경제 활동을 갖다 활용하는데 다 이제 쓰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 당연히 비트코인이 뭐 연 20% 30% 오르가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지구상의 경제적 수요를 갖다가 네. 비트코인이라는 돈이 이렇게 거의 메꾸는 단계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뭐 아주 머나먼 미래죠, 사실. 네. 그러니까 매도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매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따져서 매도할 필요는 없고 네. 내가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예컨대 2017년도에 비트코인을 팔아서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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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비트코인으로 내가 회사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일단 팔아야죠. 원화로 만들어야죠. 아니 왜냐면은 할 일이 있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더 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네. 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삶이 투자 한 가지인 사람들이야 뭐 다 그걸 해서 하겠지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고 예.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근로를 제공하거나 뭐 다양한 걸 하고 있잖아요. 노동을 네.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본업으로서 이렇게 기본 생활을 갖다 하고 예. 본래 사람이란 게 그 생활은 자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 이제 자산을 갖다가 내가 한 부분을 저축하거나 뭐 투자라는 걸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거니까 예. 만약 그렇게 해서 남는 내가 쓰고 남는 여력을 갖다가 비트코인으로 샀다는 전제하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장기 저축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면은 그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팔 이유가 없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봐서 근데 그런 걸 자꾸 물어보시면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 MVRV. 네. 그건 뭐냐면은 그 실현 가격하고 시가총액을 갖다가 비교해 가지고 그게 뭐 1 이하는 경우에는 저평가고 3.7 넘어가면 고평가. 고평가. 네. 그건 뭐 역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PBR랑 비슷한 지표니까요. 그렇죠. 주식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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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지표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저 한마디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면은 그때는 좀 살짝 비중을 줄일 그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냥 비트코인을 한마디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는 돈을 비트코인을 저축을 하고 그냥 네가 인생에서 그게 필요하면 그때는 좀 빼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장기 저축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네. 갖다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지. 그 뭐 샀다 팔았다는 저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드릴 말씀이 그렇죠. 어차피 뭐 우리가 장기 저축만 하다가 죽을 건 아니잖아요. 뭐 가끔 우리가 뭐 집도 사고 싶고 요트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때는 거 이제 좀, 써야죠. 예, 예, 그런 그런 거 거 사는 써야죠. 거죠. 예. 아니면 회사를 만들든지, 예, 예. 뭐, 예. 아니면 뭐 AI 사람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거는 해야죠. 그거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예. 제가 회사를 만들 때 그때 비트코인 2천만 원에 팔아서 만들었거든요. 아, 네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2천만 원에 정도에 팔았는데 그게 2,400까지 또 갔어요. 네, 그럼 좋겠네요. 예, 아니 그때.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요? 안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옆에서 보고 계시던 분이 네. 아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참
이렇게 얘기를 안타깝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회사가 먼저지. 네,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또 한참 떨어졌었잖아요. 300까지 안 왔어요, 그다음에?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한 400까지인가, 뭐 300까지인가. 예. 이렇게 떨어졌었고. 근데 뭐 회사도 비트코인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고. 그거 마찬가지인데. 근데 예. 이제 지금 또 보면은 네. 비트코인이 뭐 1억도 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보면 그때 싼 데 파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네. 하지만은 뭐 이게 인생이 비트코인에 인생 걸지 마세요. 네. 아니 네. 저는 제가 비트코인을 무지무지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네.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자기의 할 일과의 삶 속에서 있는 거고 예. 저는 이제 그러한 삶을 내가 땀 흘려 일한 것과 그런 삶을 갖다 지켜주는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게 비트코인이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워낙 초기라서 앞으로 10배, 100배도 오르니까 네.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남는 돈, 이게 또 여력 있는 걸 갖다 해야지. 그죠. 네. 예, 뭐 이거 많이 오를 거니까 과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안 되는 게요. 그죠. 내년 결혼 자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죠? 저도 이제 회사 아까 말씀하시기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비트코인 사는 거 싼 값에 팔아야 돼요, 또. 그러면. 아, 그죠. 왜냐면 네.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예.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월급 줘야 되고. 예, 예, 그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경험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투자에 큰 참고하실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로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네.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갖다가 안전하고 이렇게 지키면서 네.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이런 장기 저축 수단으로는 비트코인 최고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일부에서는 좀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좀 이제 비트코인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이나 또는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 뭐 이제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질문을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대표님 나오신 거.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비트코인 쪽만 하시고 알트코인은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하시나요? 일단 비트코인은 가장 좋은 돈이고요. 예. 가장 좋은 돈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가치를 네. 이게 좋은 돈이니까 가치저장소산으로 사람들이 채택하면 꾸준히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네. 근데 알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뭔가 혁신을 하겠다. 예.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보면은 그러한 노력이 성공한다고 보장은 누구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보장은 누구나 해줄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알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혁신적인 뭐 기술 기업 정도다. 예. 그 혁신적인 기술 기업인데 그거를 옛날에 금융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코스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특례 상장도 힘든 네. 그런 기술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이용해 갖고 ICO라는 걸 갖다 통해서 네. 자금 조달을 쉽게 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구현하려고 한다.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그 사이에 뭐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고 예. 뭐 러그풀도 많고 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갖다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연 의도했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안전한 반면 네. 여기는 안전성을 확보해주지 못한다. 네. 그리고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리스크 있는 투자보다는 네. 그냥 안정적인 거.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안정적이다고 얘기하면 뭐 제 친구들은 좀 웃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예측 가능성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많이 남고 그리고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잘 알아요. 예. 근데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예. 비트코인 뭐 지금 한 7, 8년 공부를 했어도 모르는 부분도 아직도 있는데 네. 쏟아져 나오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루나를 했었어요. 오호. 네. 루나를 예. 했다가 그게 처음에 600배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망했잖아요. 예. 그죠? 네. 저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오를 때 했다기보다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는데 네. 루나가 비트코인을 갖다 리저브 머니로 이렇게 사겠다고 예. 해갖고 막 샀어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조금 투자를 했었는데 네. 왜냐면은
그 이제 제가 좋아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네. 그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갖고 일상생활에 접목하겠다고 하니까 신기해 보이고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손실을 갖다 보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싶어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비트코인은 이제 그 가장 그 우수한 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제 자금이 빨려 들어올 것이고, 그렇죠. 이제 알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각각 한 개 주식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네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2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를 샀으면은 지금 천재 소리를 듣겠지만, 근데 그때 예를 들면 모르죠, 노키아 같은 거 사거나 그러면은 네스케이프나 뭐 그렇죠, 그런 거, 그죠. 얼마나 훌륭한 기업들이 야후 이런 거 있습니까? 하면은 쭈르륵 하면은 이제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알트코인이 10년 후에 엔비디아가 될지 저기 네스케이프가 될지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모르죠. 사실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 이 그 블록체인 쪽을 좀 시니컬하게 보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게 기술이 나온 지가 15년이 되었고 지금 프로젝트는 엄청 많은데, 왜냐 대중화된 프로젝트는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막 뭐 대단한 거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일반인이 아는 프로젝트가 사실 하나도 이제 없잖아요. 그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15년 동안 맨날 개발 중이고 뭐 문제 의식이 있고 뭐 코인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루뭉실한 말만 하는데 돈은 많이 몰려있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되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그 뭐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쓸모가 좀 있는 건지, 이제 아니면은 뭐 10년, 20년 후에는 뭐 그래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해질 거야, 뭐 이런 거 혹시 뭐 있으신가요? 저는 뭐 상당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누가 어떻게 해서 된다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예컨대 우리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이미 혁신적이죠. 왜냐면은 아까 제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이렇게 송금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USDC 같은 게 송금하는데 아주 편리하잖아요. 뭐 DC, DT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스테이블코인 아니죠, 그거는. 왜냐면은 뭐 많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이걸 갖다가 미국의 애한테 뭐 대학교 등록금으로 300만 원어치를 갖다 보내면 그 다음 날 이게 150만 원이 되면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 두 번 보내서 600만 원이 되면은 너무 많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보다 비트코인이 송금하는데 더 편하다. 10분 동안에 커피 결제하는 거는 어렵지만 그 해외 송금은 10분 만에 하는 거, 블록 형성되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코인을 보내면은 그 10분, 30분 내에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죠. 가격이 막 변동을 하니까 그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왜냐면 비트코인으로 세상에 다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딱 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가고 수수료도 안 들고 거의. 그렇죠. 3분밖에 안 걸리고. 그러니까 이건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이런 게 효율적인 거고, 그리고 이게 뭐 특정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마케팅 수단으로서도 이 블록체인은 우리가 웹3라고도 하는데 이 커뮤니티의 위력이 있어요. 왜 있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제가 걷길 좋아하는데 뭐 무릎이나 그러니까 등산이나 뭐 달리기를 안 하고 좀 걸어요. 걷는데 무브 투원. 무브 투원. 그걸 갖다 이렇게 켜놓고 해요. 그러면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걷다 보면 막 코인을 주거든요. 코인을 갖다가 주는데 이게 결국에 어디서 이게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갖다 해봤는데 커뮤니티의 힘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여기서 뭔가를 하니까 뭐 아디다스 같은 데하고도 제휴해서도 하고 그렇죠. 나이키에서도 뭘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쪽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본을 여기다 투입해 주는 거예요. 코인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런 걸 갖다 마케팅하는 선수들이 다 먹었지만 블록체인의 기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여기에 있는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소득이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좀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을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참여자들이, 옛날에는 단일 중앙기구가
뭐 모든 걸 갖다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네, 예. 결정을 하고 나의 모든 정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네, 돈을 안 주고. 내 정보를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면 예. 이거는 아주 간단하지만 내 정보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에서 얻는 경제적 수익의 일부가 저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비싸지도 않아요. 옛날엔 뭐 거품 있을 땐 되게 비쌌는데 예. 요즘엔 뭐 사는데 뭐 신발 한 짝 그러니까 NFT 사는데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예. 그 걸어 갖고 나오는 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아요. 아, 네네. 그래서 야 네. 이거 돈 받는 헬스 회원 거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쵸. 그쵸. 사실 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뭐 산책해가지고 돈 번다는 거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간단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근데 저희 이제 그 젊은 기자나 이런 선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 생활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네.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보고서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예.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뭐 그 AI가 굉장히 많은 컴퓨터 용량을 갖다 필요로 하는데 예. 예컨대 그런 걸 갖다가 공유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뭐 렌더 그런 거요. 네. 예, 예.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네. 그 렌더를 따로 그러니까 이러한 가능성이 과연 그냥 사기로 끝날지 네네. 아니면 이 친구들이 진짜 성공을 할지 네. 그리고 사기란 건 애초에 속이려고 하는 건데 네. 제가 보는 방침에서 이렇게 논리적 구조나 이 선수들의 노력이라는 거는 뭔가를 갖다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갖다 쏟아붓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100% 성공한다고 제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뭐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그렇죠. 수천 개가 상장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몇 개가 다 먹는 거죠. 원래. 그렇죠.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디더라도 이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을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돈의 혁신과 혁명을 만들어냈고 네. 그 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된 건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탈중앙이라기보다 누군가의 노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자본 조달을 좀 쉽게 하는 그런 혁신적 시도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혁신적인 시도가 증시처럼 자본을 조달하는 것보다 코인을 통해 자본을 갖다가 조달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웹3나 이런 것들은 참여자들이 그걸 분배받는 구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도를 이렇게 잘 지켜보면서 정부 당국은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를 갖다 보호하면서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그 중심을 잘 잡는 정책에서 수립하는 게 이렇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산책 앱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게 얘네들이 뭐 사업자 못해가지고 코인의 가치가 0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피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뭐 열심히 걸었잖아요. 그래도 일단 그렇네요. 이걸 들으니까 저도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저도 지금까지는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좀 저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을 좀 가봐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ETF 승인 딱 나고서 좀 뭐 이제 하락한 다음에 실제로 돈이 들어온 후부터는 다시 쫙 올라갔잖아요. 이더리움도 비슷한 길을 겪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더리움도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SEC가 증권 여부 검사하는 걸 중단해가지고 이제 증권이 아닌 걸로 이렇게 사실상 인정을 했고 사실상 인정을 한 것 자체가 ETF를 갖다가 발행하기 위한 걸림돌을 이렇게 제공하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더리움 쪽으로도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는데 과연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비트코인과 대비해 보면 이제 시가총액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제 생각 몇 분의 1 정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ETF를 투자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비트코인은 경쟁자가 사실 없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경쟁자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기존 자본시장 분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 돈으로서 비트코인보다. 왜냐면 그 위에서 뭔가 생태계를 만들어 갖고 자꾸 뭘 하는 이런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시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공식적으로 제도화 된다면 네. 그 추가적인 자금 유입은 가능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긴 근데 어차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시가총액 자체도 매우 낮고 보통 이 큰 기관들도 그거를 이제 비율로 해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예, 예. 이게 아무래도 들어오는 금액은 비트코인만 아무래도 좀 많이 적기는 할 것 같네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그 이더리움도 이제 승인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알트코인도 ETF를 안 만들 이유가 사실 그럼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뭐 다음 타자를 누구로 보시나요? 솔라나가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있지 않을까. 미국 기관들이 좋아하죠, 그죠? 예, 솔라나를. 미국 네. 기관들이 좋아하고 VC들도 좋아하고 예. 그리고 마케팅도 잘하고 예.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대정부 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뉴욕 금융청에서 솔라나 위에 뉴욕 금융청에 허가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예.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도 해주고. 네네. 근데 뭐 뉴욕 중 금융청이 지방이긴 하지만 예. 주중에 하나지만은 그 또 그 이쪽 금융 관료들끼리는 또 서로 이렇게 친하겠죠. 예, 네.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뉴욕이 어쨌든 금융의 중심이고 그 비트코인 규제도 뉴욕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솔라나가 가장 가깝게 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그 솔라나는 뭐 스스로도 이렇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예. 이러기 때문에 그 성격을 뭘로 해서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솔라나가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맨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그 할투 보시는 구독자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오래된 시간 동안 또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네. 투자는 어쨌든 간에 공부를 갖다 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아주 다방면으로 그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패널들도 초대해 주시고 본인도 이렇게 저도 좀 나가고요. 네. 예, 전문성을 갖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아주 좋은 채널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버시고요. 그리고 저희 블록 미디어도 가끔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